있겠습니다. 세미나에 앞서 국민의례와 식전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든 분들께서는 전부 일어나셔서 중앙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바로 이어서 2024년 물망초 꽃망울 하반기 장학증서 수여가 있겠습니다. 대학교 성명 임충혁 위 학생은 재단법인 미래한국재단과 물망초에서 장학 기정에 의겨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합니다. 2024년 9월 30일 재단법인 미래한국재단 이사장 허하평,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 박선영 대도. 네, 축하드리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수여주신 김성호 이사님과 장학생을 정면을 향해 주시고 사진 한 장 찍겠습니다. 예, 아직도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낮에는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물망초 인권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이재원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86차 우리 물망초 세미나를 북한 자유와의 길이라는 주제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제로 우리가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2024년 들어서 국제 정세가 굉장히 급하게 바뀌고 있고, 최근에는 북한이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같은 민족도 아니고 적대적인 두 개의 별개 국가일 뿐이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남한에도 이 종북 주사파 세력들이 이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어서 한반도를 둘러싼
내외적인 정세가 굉장히 좀 심상치 않은데 이게 과연 어떤 의미와 조직을 갖는 것인지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좀 점검을 하고 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이 세미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발제를 해주실 분은 여러분들 뭐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 국정원장을 역임하셨던 김규현 전 국정원장님이십니다. 김규현 원장님은 서울대학교 치대학을 졸업하시고 외무고시에 합격을 하셔서 외교관을 오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외교부 차관까지 역임을 하셨는데 자료집에는 차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차관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교안보 수석도 하셨고 안보실 차장도 하셨고 우리나라 외교안보 분야의 일생을 헌신을 해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한반도 또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정세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가장 정확하고 높은 그런 어떤 경륜과 식견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론을 해주실 분은 황성준 우리 물망초 인권연구소 연구위원님이십니다. 황성준 위원께서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을 하시고 일찍이 박사주의를 제대로 연구해야 되겠다 해서 모스크바까지 유학을 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공산주의의 실상을 보고 이건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셔서 그 이후에 공산주의 사상 내지는 사회의 허실을 고발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계신 분입니다. 저서도 많이 내셨는데요. 그 유령과 역사투쟁이라든지 보수주의 여행이라든지 이런 책들도 내셨고 그 다음에 체첸전쟁, 그 다음에 그 연해주의 북한 불목공들 실상을 파헤치는 칼럼도 쓰시고 조선일보 특파원으로도 활동하시고 그렇게 하신 분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집에 책 정리를 하다 보니까 월간조선 10대 특종 중에 뭐 하나가 있는데 보니까 우리 황성준 의원 쓰신 거 같고요. 참 좋았습니다. 황성준 전 의원은 조부께서 아마 우리가 잘 아시는 황순원 선생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 서울대학교 영문학과 교수를 하신 황동규 씨의 조카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이 좀 넉넉하게 편하게 말씀을 하시라고 해서 토론자를 한 분만 모셨으니까 잘 들으시고 방청하시는 여러분들하고도 좀 충분히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20분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발제를 하신 김규현 원장님께서 한 40분 내지 50분 정도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토론하시는 우리 황 위원님께서는 한 20분 정도 토론을 해주시고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기현 원장님 모셔서 발제를 듣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물망초에 이렇게 참여하셔서 참으로 뜻깊고 또 보람 있는 일을 쭉 해오신 여러 분들을 모시고 오늘 북한 자유화라는 주제로 저희 소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박선영 대표님과 또 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끝이 잘 안 보이는 이 북한 문제를 또 북한 이탈 중인 또 탈북민들과 또 어린이들을 위해서 사회에서 사실 정부가 일을 많이 해야 되지만 정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부침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간에서 꾸준히 이러한 뜻깊은 일을 해오시는 데에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저희 생각은 왜 우리는 통일이라는 것 뜻이 저 개인적으로는 자유화라는 말을 좋아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자유화라는 그러한 어떤 기치하에 통일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기대하는가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이제 최근에 북한 상황이 어떤가 그게 이제 정치적 상황도 있고 또 경제적 상황 그리고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짚어보고 그리고 김정은 정권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에 대해서 또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 자유화를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관해서 소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실제 활동을 통해서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애를 써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보다 현장감 있는 많은 생각과 또 아이디어가 있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토의 시간에 그런 것들을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남북관계가 6.25 전쟁 이후에 사실상 적대적으로 동결되다가 72년 7.4 공동성명으로 남북 간의 통일의 방안에 대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 정신으로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3대 통일 원칙을 당시 이우락 중정부장하고 김영주 조직지도부장 간에 만나서 회의를 해서 결국 이제 70년 7월 4일 날 그것을 발표했습니다만은 나중에 밝혀진 여러 공산권의 문서를 보면 김일성은 당시 7.4 공동성명 합의를 실제 그 진위가 거기에 진실로 그에 따라서 무슨 통일 과정을 밟는다 그런 데 있지 않냐고 통일전선 전술의 일환으로 그러한 것을 합의를 하고 적화를 위한 어떤 기반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고 김일성 스스로가 그 얘기를 한 것이 외교 문서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우리 정부의 통일에 관한 논의가 항상 이런 7.4 공동성명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이어져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89년 9월 11일 날 당시 노태우 대통령께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이제 발표하셨고 이어서 그것은 이제 그런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노태우 정부에서 북방 외교 정책의 성공 또 8.8 올림픽의 성공 이런 여러 가지 내외 정세를 감안해서 또 국제적인 정세 변화를 감안해서 그런 것을 천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어져 오다 저희 정부의 현재 공식적인 통일 방안은 94년 8월 15일 당시 김영삼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를 통해서 발표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이제 그 이후에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당시 잘 아시다시피 89년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90년 10월 3일에 독일이 재통일되는 역사적인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91년 12월 25일에는 이제 소련이 붕괴함으로써 26일에 소련이 붕괴함으로써 동서 냉전의 그런 시대는 끝을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또 남북 간에는 남북 기본 합의서를 92년에 체결도 하고 이동목 선생님께서 그런 과정에 대해서 누구나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어쨌든 그러한 여러 가지 국내외 정세를 감안해서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천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그러한 우리의
통일 방안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남북 간의 실질적인 통일을 향한 큰 진전은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2000년에 남북 간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이라는 그런 합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서로 다른 어떤 이념과 또 정책을 가진 두 개의 정치적 파르티가 정치적 어떤 그 체제를 가진 두 어떤 뭐 나라라고 하긴 뭐합니다만 그것이 그런 연방제 통일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가능하지 않은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그 언어의 유희 같은 당시 학자들도 그렇고 모두 그러한 것들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남북 간의 그런 것들을 내걸어서 사실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높였습니다만 결국 그 이후에 실질적 진전은 없었습니다. 또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시절에 이제 통일준비위원회라고 해서 통일에 대한 상당한 어떤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판단하에 그러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통일준비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을 실무적으로 다 점검을 하고 또 했습니다만 사실 그것도 그 이후에 특별한 우리가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8월 15일 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유, 평화, 번영이라는 그러한 새로운 지표를 제시하면서 자유, 통일을 향한 강한 의지를 국내에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에는 7.4 공동성명에서 얘기한 자주 그런 중심으로 한 민족 대단이라는 그런 것을 벗어나서 분명하게 우리가 자유민주통일이라는 기치를 정부 차원에서 천명한 굉장히 뜻깊은 어떤 방향의 전환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그러한 지속적인 통일에 대한 정책 발표 그리고 이런 담로, 사회적 담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통일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에서 조사한 그런 내용을 보면 2023년에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 결과를 보면 2007년도에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그 조사 대상자의 34.4%가 그렇게 응답을 했고 또 약간 필요하다라고 한 사람은 29.4%. 그래서 2007년도에는 우리 이건 표본이 어쨌든 간에 63.8%의 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통일을 지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2023년 통계를 보면 조사 내용을 보면 매우 필요하다는 게 15.3% 그리고 약간 필요하다는 게 28.6%에서 43.9%가 통일을 지지하는 것, 즉 과반 이하로 통일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07년에서 2023년까지 보면 약 20%의 통일 지지도의 감소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세대별 지지도를 보면 19세에서 29세까지는 통일을 지지하는 응답자가 8.2%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냥 현상 유지가 좋다. 통일 거는 건 난 관심이 없다. 이런 제가 56.8%는 굉장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30대에서는 지지하는 비율이 10% 그리고 관심이 없고 현상 유지가 좋다는 게 45% 그리고 40대에는 지지한다는 게 13.8% 그리고 현상 유지가 36.8%입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 우리 사회에 지금 이제 자라는 젊은 세대들은 통일에 대해서 갈수록 관심이 없고 또 현상 유지 그리고
그러한 통일에 대한 담론에 대해서 별로 반응을 안 보이는 그러한 현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갈수록 낮아지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학자들 또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만,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통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쳐주는 게 하나가 이 통일 비용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통일 비용이 과도하기 때문에 결국 통일이 되면 그것이 우리 각자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그러한 또 어떤 정책적 차원에서 정부에서 그런 것을 담론을 또 강화한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통일이 되면 어떠한 이익이 있다라는 너무 공리주의적이고 효율적인 효율성에 관한 문제, 또 통일되면 나한테 무슨 이익이 돌아오느냐라는 쪽으로 너무 그런 공리주의적 접근이 결국은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통일이라는 것은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물음을 생각을 해본다면, 통일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이 우리와 같은 자유와 인권을 향유하게 하는 것이 이 통일의 목적이지, 거기서 북한의 지하자원이 많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통일했을 때 그것을 개발해서 경제적으로 더 부를 축적한다, 이러한 얘기는 사실은 굉장히 좀 근시안적인 것이고 너무 이익을 중심으로 한 그런 담론이기 때문에 어떤 큰 울림을 지속적으로 갖기가 어렵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제대로 선진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 물질적으로 뭘 더 해준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지지도가 높아지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우리가 통일의 궁극적인 지향점, 그 가치는 자유와 인권, 그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한 북한 주민에 대한 그런 자유와 인권을 가져다주고 우리와 같이 개인들이 자유롭게 자기의 모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게 통일의 목적이 있다고 볼 때, 그러한 자유화라는 것으로 접근할 때 이런 보다 폭넓은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고, 이게 가치 지향적이기 때문에 훨씬 동력을 만들 수 있고, 또 국내나 또 국제적으로 연대를 만드는데 훨씬, 다시 말씀드리면 동력을 확보하기가 용이하고 또 올바른 방향이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인류의 역사는 사실 개인의 자유의 확대입니다. 그 자유라는 것을 통해서 자유가 주어질 때 번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자유라는 가치를 추구할 때 우리가 좀 더 어떤 거기에 동력을 부여하고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서 훨씬 더 궁극적 통일이라는 그러한 자유화라는 것을 통해서, 자유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통일이라는 것은 이루어지는 그런 것으로 보는 것이 올바른 접근법이라 생각을 해서, 사실 저는 공직에 있을 때 늘 북한 자유화라는 수도로 그렇게 강조를 해왔습니다. 이어서 이제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모두 정치적인 측면,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 이야기하면 북한은 김가의 세습 독재에 의한, 현재는 김정은이 독재자로서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 북한 얘기를 할 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들, 이제 김정은의 건강이 어떤가. 지금 여러분들이 김정은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여러 또 유튜브를 봐도 온갖 추측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김정은의 정권에 대해서, 그리고 김정은의 건강 상태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메디컬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다 어떤 추측, 추론, 또 의사들이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보고 그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김정은은 키가 우리는 한 170 정도로 보는데 미 측은 168cm 정도로 보는 것 같은데 약간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 측은 김정은이 와서 회담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시다시피 미국의 정보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바이오 데이터를 채취하는 또 보도의 그런 능력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김정은이 정권을 이어받았을 때 그때 한 90kg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추정하는 모델이 있는데 그에 따르면 한 145kg 정도 나가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m 70에 145kg면 초고도 비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그 건강상의 문제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뭐 알려진 바로는 뭐 고혈압이라든지 뭐 당뇨라든지 그런 어떤 만성적인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만 실제 일상생활에 있어서 지방에 장거리 여행을 한다든지 또 푸틴과의 정상회담을 위해서 다닌다든지 여러 가지 장시간 또 연설하는 이런 걸 보면 실제 활동에 있어서 지장을 받을 정도의 건강상의 문제는 없다. 현재로서는 그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건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저도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김정일이 이제 스토크 일으켜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할 때 미측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독재자들의 그 앞날을 특히 건강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 추측하기 어려운 이유는 독재자들은 의사의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꼭 따라서 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건강관리가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든 적이 있습니다만 김정은이도 지금 과도한 흡연과 음주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일하는 스타일이 밤늦게서부터 새벽까지 그렇게 계속 일을 하는 뭐 김정일이도 좀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건강에 굉장히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인데 어쨌든 그런 습관을 유지하고 있어서 사실 지금과 같은 그런 어떤 건강 그 몸의 상태에서 생활 습관 이런 걸 볼 때 사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는 사실 아무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김정은이가 이제 금년도에 이제 40세가 되면서 우상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1월 8일 날 당 간부들, 북한 정권의 주요 간부들이 이제 충성 맹세를 하고 이어서 이제 김정일 혁명 사상이라는 것을 이제 김정일 우상화의 한 중요한 테마로 띄웠는데 그것은 이제 김정은이 이민 위천이라고 해서 이제 백성을 하늘처럼 우러러본다라는 말이 있는 저희도 뭐 많이 써온 말입니다만 그래서 기반으로 한 인민 대중 제일주의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핵무력 미사일 이런 것을 이제 강국이 됐다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한 우리 국가 제일주의라는 그 두 가지를 합한 그것을 김정일 혁명사상이라고 해서 당의 지도사상으로 지금 띄우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이제 실제 행동으로 이제 4월달에 이제 물론 김정은이는 금수환궁전 참배는 작년에도 안 했고 금년에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달에 친근한 어버이라고 우상 선전 가요죠. 그것을 이제 띄워서 노래를 내보내기 시작했고 또 그리고선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3대 초상화를 그전에는 그걸 게재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것을 조선노동당 그 학교인가요? 거기에 처음으로 게시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김정은이 이제 단독 배지도
북한 강물들이 해용하도록 착용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김정은을 우상화하는 그런 작업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번 소위 북한의 구구절 행사에도 김정은이는 금산에 가지 않았고 그 금산 궁전에 참배한 간부들을 조선노동당사가 불러서 거기서 자기가 치하를 하는 오히려 그런 것을 보였고 금년도에 또 태양절이라는 사이로 김일성 생일을 기념한 태양절 그런 용어를 이제 쓰지 않고 4.15 또는 4월 명절 이런 말로 바꾸면서 이제 김일성에 대한 또 김정일에 대한 이런 흔적을 서서히 옅게 해가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볼 때 이제 이런 김정은 우상화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앞으로 김정은 정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그것이 오히려 역작용을 낼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지금 정신적인 상황이 북한에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를 보면 금년도에 4년 만에 3.1%의 성장률을 보이는데 사실은 이러한 것을 이제 경제 규모, 실제 규모로 보면 2016년 대비해서 9%가 축소된 그런 경제,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하는 게 아니라 훨씬 축소가 됐다. 당시 35조 4천억 원의 규모에서 금년도에는 32조 3천억 정도로 줄어들었다. 특히 이제 주목할 것은 저희가 중국과의 무역 관계입니다. 이 북한의 대중무역이 주종인데 금년도에 27.2억 불을 기록했는데 이것은 19년에 코로나 대비해서 한 82% 되는 거고 그러나 이게 코로나 대비까지 아직 올라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급격하게 금년도에 사실은 또 전년 대비해서 이걸 보면 19%가 감소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무역액이 확 줄어들고 있다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겠습니다. 북한에서는 지금 이제 자기네 계획 경제를 복원해야 되겠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미국 전문가들도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북한이 지금 자기네들의 계획 경제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사실은 그게 가장 좋은 제도인데 다만 그러한 계획 경제를 돌릴 수 있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식량이 없다든지 또는 어떤 물자가 없어서 그 시스템이 안 돌아가는 거지 그 시스템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금 굳게 믿고 있어서 이번에 또 계획 경제를 다시 복원하겠다. 김일성이 늘 주장한 게 북한의 3대 자랑거리 또 남한에 대한 루이라는 것이 모든 주민은 먹는 것에 대한 걱정할 게 없다. 배급제를 통해서 모든 것을 지급하고 또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통해 이것은 그 당시 그들의 마음은 남조선에 대해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것을 선전을 많이 했는데 이 아시다시피 배급제가 완전히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북한이 이제 다시 어떤 배급제를 되살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제 지방이 발전이 안 된다고 해서 김정일이가 금년도에 20승 10 정책이라고 해서 20개의 군을 지정해서 10년 내에 그 현대적인 최소한의 공장들을 세워서 거기서 이제 어떤 경제적 활동을 영위하게 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북한 매체의 선전이라면 한 금년도에 80% 달성을 했다. 그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하려다 보니까 외화 수요가 폭발해서 지금 1불당 1월 달에 9,670원 하던 게 지금은 18,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2배 정도 인플레가 생겼고 또 쌀값도 1월 달에 키로당 5,450원 하는 게 지금 한 7,000원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보면 이런 북한의 어떤 경제 구조적인 문제에 더해서 사실상 자원이 지금 핵 미사일 개발에 있는 자원 모두 투여하고 있고 또 특히 아시다시피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다 보니까 유엔 안보리 이사회 제재라든지 또는 한미일 또 EU 이런 국제적 제재하에 있기 때문에 북한
북한이 경제적으로 그런 자기네들이 원하는 원료라든지 또는 식량 이런 것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실 북한의 경제가 호전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측면에서 김정은의 그 대외적 행보 전략이 상당한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전략적인 큰 실책을 범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사회적인 측면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고 북한이 지금 어떤 체제의 가장 큰 위협적인 요소라고 보는 것이 장마당 세대입니다. 이 장마당 세대는 90년대 중반에 고난의 행군 시절에 태어났거나 또는 유년기를 보낸 지금 이제 25세에서는 44세 정도의 북한의 이제 사회 주류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젊은 세대인데 인구의 약 29%가 됩니다. 굉장한 숫자입니다. 이런 장마당 세대는 사실상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북한 관계한 연구원들은 한국판 MZ, 북한판 MZ 세대다 그러는데 사실 이들은 자라면서 유년기를 통해서 당이나 또는 국가 이런 어떤 공적 기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자란 세대입니다. 장마당에서 자기 부모들이 또는 본인이 장마당 활동에 참여하면서 그를 통해서 생존을 확보해온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시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시장이라는 것은 물건만 거기서 교환되는 게 아니라 정보가 교환되고 정보가 유통되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기제입니다. 이 젊은이들, 북한 젊은이들은 그러한 장마당 활동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건 물론이고 그를 통해서 외부의 문화의 정화, 특히 저희 이제 대한민국의 한류 이런 것들에 노출되고 그런 것에 의해서 상당한 어떤 영향을 받은 그런 세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또 정치적으로는 그런 김정은의 지시라든지 또 노동당의 지시 이런 데에 대해서 별로 크게 무게를 두지 않는 그런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고 물론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억지로 하긴 하지만 마음에서는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또 외부 문화에 노출되어 있어서 상당히 생각도 좀 유연하고 또 그러한 것을 더 즐기기 위한 어떤 문화적인 욕구도 강한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경제적으로도 그런 경제 활동에 대한 관심이 많고 자기의 어떤 사적인 이익이 침해되는 데서는 참지 못하고 또 행동으로 저항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화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북한 관계를 쭉 보더라도 우리가 탈북민들 쭉 인터뷰를 해보든지 조사를 해보면 사실 이념이 자유 이념이 어때서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게 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꾼 건 문화입니다. 그래서 문화의 힘에 대해서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마당 세대가 사실 북한의 그 김정은 정권에서 최대 위협으로 사실 등장했습니다. 지난번에 김영호 장관께서 그 8.15 통일 다크트린에 가서 설명하면서 북한에는 당이 두 개가 있는데 노동당과 장마당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많이 이제 얘기되는 그런 얘기.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싸움은 노동당과 장마당의 싸움이다. 두 당이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북한 당국이 그런 위협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신문에서도 이런 새로운 세대가 돼서 생각들이 바뀌었다는 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강력히 단속하기 위해서 이런 장마당 세대의 생각을 바꿔야 되고 그런 충성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나름대로 북한 당국이 여러 가지 동원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평양에서 대회도 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는 그들이 소위 3대 악법이라는 것을 강력히 지금 추진하는 것을 보면
이게 정말 장마당 세대가 체제 위협적인 요소구나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반동 사상문화 배격법이라든지 또는 평양문화보호법이라든지 청년교양보장법 같은 법들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든 문화 창작물이라는 영화, 음악 이런 것들을 본다든지 부른다든지 또는 유포할 때는 최대 사형까지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저희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단속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그런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또 이게 돈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장마당에서 단속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유통이 계속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시민단체나 여러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 또 항상 거기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서 그런 단속을 회피하는 방법도 강화를 하고 있고, 특히 지속적으로 이 분야는 우리가 더욱더 강화를 해야 되는 그런 분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그 대남 노선을 이제 변경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이제 민족 통일 이런 것을 부인하고 교전국이다, 적대국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과거에 그런 것과 관련된 상징이라든지 건축물을 다 제거하며 또 문헌에도 그런 것들 다 삭제하는 그런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김정은이는 이제 미사일 이런 무력에 대한 그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영토 완전이다 라는 그 용어를 계속해서 쓰고, 아마 이것은 이제 무력 통일에 대한 그런 것을 암시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이제 일부 학자들께서 이러한 북한의 노선 변화를 김정은의 자신감의 발로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북한의 그런 방어적인 그런 측면이 훨씬 강한 것이다. 또 한편으로 이러한 그 대한민국을 적국으로 또 동족이 아닌 그러한 것을 규정하는 것은 저는 이런 장마당 세대의 한국에 대한 동경 또 문화 섭취 이런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적대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적대적인 국가의 것을 하게 되는 것은 국가에 대한 반역이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여정이 나와서 때때로 이제 남한을 위협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발언을 하고 있고, 군부 인사들도 그런 면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북한이 우리 대북 방송체라든지 또 민간단체에 의한 풍선 보내기에 대해서 우물풍선으로 또 대응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위협하는 걸 봐서 우리가 북한이 그 하이브리드 전술에 의한 도발을 할 가능성도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의 그런 대외 관계로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인데, 지금 러시아하고는 푸틴이 방문도 하고 또 김정은도 시베리아의 우주센터 방문도 하면서 정상회담하고 또 군사적인 차원에서 또 경제 사회단도 서로 왕성하게 지금 보호하며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파악되는 바는 지금 한 컨테이너 한 10,000개 정도 분량의 재래식 무기 또 단거리 미사일 등을 러시아에 제공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한 거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서 식량, 유류 이런 것들을 좀 공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푸틴으로서는 역대 여러분들이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를 보시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러시아로 된 이후에 주고받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이 그렇게 유용한 가치가 있는 그런 국가도 아니고, 다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재래식 무기가 부족하니까 그것을 공급할 수 있는 데가 공교롭게도 이제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그런 것을 받고 이제 북한은 사실 내심 러시아로부터 이제 고도의 미사일 그런 기술이라든지 현대식 무기에 대한 어떤 기술을 받고자 하는데 그런 것은 러시아가 제공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그런 것은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건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러시아가 북한의 생명줄의 역할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떤 러시아 입장엔 전술적 차원의 접근이고 전략적으로 북한을 안고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국은 사실 북한의 어떤 생명줄 그런 차원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김정은 김일성도 늘 북한의 입장에서 중국을 경계하는 것을 늦추지 않았습니다만 김정은 씨 지금 와서 말로는 조중국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북중 관계는 상당히 좀 냉랭한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중국에서는 북한의 노동자들이 한 10만 정도 중국에 와 있는데 빨리 귀국을 시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북한은 지금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0월 달에 북중 간에 새로운 그 비자 협정이 맺어졌는데 거기 보면 외교, 공무 일반 이런 여권을 가진 사람들이 중국에 오면 30일간만 체류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럼 굉장히 아주 강력하게 체류 일정을 짧게 잡고 또 어떤 상업적인 목적이라는 다시 비자를 받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좀 불만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북한에 대한 그 중국의 통관이 굉장히 강화가 돼서 실질적으로 그 밀수라든지 이런 것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북중 간의 무역이 급격히 감소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는데 러시아로부터 10년가 유를 좀 받는다고 하지만 사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돈주들은 다 중국과의 그런 밀무역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고 그러한 그 축적된 부를 바탕으로 이제 정치적인 세력들과의 결탁을 통해서 나름대로 계속해서 부를 축적해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 중국과의 무역이 틀어진다는 것은 사실 이 돈주들한테는 굉장히 부정적인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돈주들이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제로 돈을 버는 어떤 집단들이 바뀔 수 있고 중국의 친중적인 그런 어떤 또 러시아 쪽에 손을 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의 어떤 그런 그런 어떤 사회적인 세력의 변이 이런 것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사실은 뭐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만 사실 북한이 갈수록 이게 짐이 되는 게 특히 이게 러시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거로 있어서 사실 중국으로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인 것은 미국과의 유럽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더 그런데 그런 러시아를 북한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것을 유럽에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북한을 대놓고 도와주기 어려운 북한이 갈수록 더 짐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통관도 단속하고 해서 그런 어떤 중국 나름의 대유럽 관계를 생각해서 북한을 좀 조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사실은 미국 대선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관심을 굉장히 갖고 있고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그런 그 취약성이라는 걸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그런 그 우상화 작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그 지도자가 우상화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뭔가 큰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게 이제 김정은이 가장 내세우는 성과인데 사실은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생활은 훨씬 비폐해졌고 또
그런 엘리트들이 이제 북한이 여러 가지 각종 제재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그 독재자한테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독재자도 혼자서 모든 정권을 휘두른 적은 없습니다. 히틀러를 봐도 히틀러의 이너스하고들이 있고, 또 스탈린도 스탈린 베리아를 비롯해서 후르쇼프도 그 중에 아주 핵심적인 다 그 밑에 핵심들이 있습니다. 그런 핵심 세력과 독재자가 연합이 돼서 정권을 유지하는데 북한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많은 북한 전문가들께서는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또 김정은 다 모든 걸 혼자서 다 하기 때문에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힘을 못 쓴다 이렇게 주로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런 것을 그런 주장은 믿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가 러시아와 저희 장관님을 모시고 회담에 배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회담 기록을 위해서 들어갔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그 러시아 외무장관이 저희 장관에게 자기가 이제 평양에 막 갔다 왔는데 자기 이제 그 당시에 푸틴이었을 겁니다. 모시고 갔다 왔는데 김정일이 계속 말하면서 뒤에 배석한 장군들의 그 표정을 계속 살피더라. 그러니까 말을 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뒤에서 받아들이는지 계속 그걸 체크하면서 얘기를 하더라.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자기네 경험에 의하면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 시스템은 사실 스탈린 시스템을 갖다가 이식한 그런 시스템, 그 러시아 사람들이 북한의 그런 시스템의 움직임에 대해서 작용하는 걸 잘 압니다. 저희한테 조언이 절대로 모든 것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 말씀을 저희한테 해줬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모든 걸 100% 다 하는 거 아니다라는 뜻으로 이제 저희한테 조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김일성은 아시다시피 항일 빨치산, 소위 그들이 말하는 빨치산을 통해서 같이 사선을 넘었던 동지들이 있었고 그들이 이제 끝까지 김일성을 보좌하면서 정권을 유지하고 김정일은 물론 그 학교 특히 이제 고등학교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다니면서 자기 그 친구들 그리고 당에 들어와서 쭉 오랫동안 같이 일한 그 동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주 핵심한 직군들.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는 사실은 주위에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김정은은 아시다시피 여러분 스위스에는 리버 펠트 그 슈타인홀스 중고등학교인지 거기에 가서 이제 수학을 했고 평양으로 돌아와서 어디 학교 다녔다는 거는 평양 그러니까 김일성 군사종합대학교를 나왔다라는 게 있어요. 특설반을 운영을 했다. 어디 김일성 대학을 어디 다녔는지 모릅니다. 이 김일성 군사종합대학교는 우리 이제 뭐 국방대학교 같은 그런 거거든요. 그 이제 군사 문제에 대해서 특히 거기서 뭐 포병학을 전공했다 이렇게 북한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그 김정은이가 그 군사 분야, 특히 그 포병 분야는 진짜 관심이 많고 전문적 지식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미사일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한 나름대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 자료를 봐도 그렇게 뭐 스마트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 사실은 김정일이 이제 자기 김정은을 후계자로 하면서 여러 사람을 주위에 세웠지 않습니까? 그 말하자면 우리 뭐 쇼군이라는 영화에서 보더라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기 아들 위해서 가신들 다이묘들 옆에 세워서 잘 보좌하도록 했는데 김정일이가 김정은에서 했던 사람들이 다 지금 제거를 했거든요. 김정은이가 주위에 보면 지금도 여러분 많이 보시면 남성들이 별로 없어요. 아주 전부 여성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특이한 현상인데 그렇게 같이 생사고락을 할 만한 그런 어떤 동지랄까요? 그런 것이 김정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잦은 간부 교체 그리고 이제 책임을 묻어서 크게 책임을 하고 이런 것이 빈번하기 때문에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독재자는 그 이너서클들 그런 들과의 아주 끈끈한 관계, 서로 충성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있기 위해서는 독재자는 항상 그 충성을 사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원두인물을 준다든지 그래서 김정은이도 밀수로 해서 마이바 같은 밀수하고 뭐 여러 가지 고급 차량 뭐 밀수해서 나눠주고 합니다만 북한의 그런 어떤 캐시플로우가 유엔 제재 또는 여러 가지 국제적 제재이기 때문에 그게 용이치 않고 그래서 그런 충성을 계속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캐시플로우의 제한이라든지 또 실제적으로 본인이 어떤 카리스마가 있어서 밑에 그 이너서클들이 김정은이를 따라가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지금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충성도에서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장마당 세대의 이런 문제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습니다만 그런 김정은이 지금 그 독재자로서의 권좌를 유지할 수 있는 바탕은 굉장히 취약하다. 그리고 이런 장마당 세대의 사회 전반적인 불만 그리고 저희가 뭐 북한 그런 관료들을 중심으로 대상을 해서 통계를 낼 수는 없습니다만 그 충성도가 국제적인 정기관에서 조사하면 지극히 낮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뭐 면종하지만 복배하는 그런 것이 아주 강하다.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는 어떤 방에 가스가 찬 것처럼 그렇게 차 있는데 이것을 이제 어떤 촉발시켜서 운동의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지금 북한에 없기 때문에 그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북한의 지금 꽉 찬 그런 정권에 대한 불만 그리고 자유에 대한 희구, 갈망 이런 것을 응집시켜서 운동 에너지를 바꿀 수 있느냐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그런 과제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구체적인 자유화의 방법으로서 저희가 생각하면 대상을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대상이 하나 있고 그 북한 주민은 또 현재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과 또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의 해파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내적인 문제로 우리 국내에 특히 지금 문망초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고 또 정책 지원하는 북한 이탈 주민, 탈북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분들의 생활을 정책을 잘하고 또 어떤 그분들이 앞으로 북한 자유의 기수가 될 수 있도록 또 통일이 됐을 땐 그분들이 각 지역에서 실질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하든가 보장하면서 안정적으로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상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다른 것들은 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할 수 있는데 북한 주민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장마당 세대하고 소위 말하는 원 사이즈 피트 올로 어떤 인지전을 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대별 구분을 해서 그 세대의 특성에 맞는 세대별 그 특성을 저희가 분석하고 그 세대에 맞는 어떤 심리전, 문화 심리전을 해야 된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장마당 세대에 대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잠재적인 저항 에너지를 어떻게 현재화하느냐 이런 것들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 집단적 지성도 모으고 또 저희가 모아서 그래서 해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해외 북한의 해파자들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러 정부기관에서도 그 해파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 정보 이런 것을 전달을 해서 그들이 이제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그 해파자들 북한에서 해외에 파견된 그런 해파자들 중에 특히 부모보다도 그 자녀들이 이제
한류의 문화에 노출되고 또 자기의 삶을 새롭게 개척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탈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와 있는 해파자들 뭐 여러분 태영호 지금 사무처장이나 이런 분들 얘기 들어봐도 그 나와 있는 사람들이 가장 부모로서는 가장 걱정이 이제 자녀들의 장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그것을 널리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지금 만약에 지금 요컨대 A라는 나라에 나와 있는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만약에 북한을 이탈해서 대한민국으로 올 때 학교는 어떻게 들어가고 학비 또는 뭐 그런 것은 뭐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정보를 잘 정리해서 뭐 공공기관에서도 하지만 민간 차원에서도 그것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아까 문화심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마지막으로 이 문화의 중요성 또 저희가 실제적으로 그런 문화라는 건 즐기고 우리가 어떤 특히 이제 갈증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화의 힘이 대단하다. 사실 여러분 그 소비에트 러시아가 붕괴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 CIA 역할이라든지 무슨 여러 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문화가 가장 큰 영향을 줬다라는 그 주장이 전문가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더스틴 호프만이 주연한 그 투치라는 영화 보신 분 있을 겁니다. 그건 뭐 사실 그렇게 이념적인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당시 소비에트 러시아에서도 상영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본 소련 사람들은 그 영화에 나오는 다른 걸 본 게 아니고 투치가 방을 이렇게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겼는데 웬 방이 이렇게 많고 그 다음에 거리에 그냥 좀 이렇게 가는데 이 매대마다 과일과 빵과 이게 수북하게 있는 그걸 보면서 아니 저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저런 일이 있는가. 그래서 그런 풍요, 영화 속에 나오는 거기서 그걸 강조하고자 하는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니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런 장면 하나하나가 소련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북한의 여러 가지 문화 심리전을 펴는 데 있어서 어떤 실질적인 저게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훨씬 효과가 있고 또 실제 탈북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사회적으로 이런 문화 심리전, 인지전 이런 것을 좀 더 우리가 전문가들이 그런 지혜를 짜내고 구체적인 방안을 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저기가 우리에게 이런 자유와 인권 보장되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구나라는 희망을 줄 때 그들이 이제 행동을 어떤 그 연대 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타협해서 그들에게 희망의 빛을 줄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자유의 길에서 해나가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현 원장님께서 우리가 통일을 빨리 달성하려면 왜 자유와 전략을 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북한 실상과 북한 사회의 여러 가지 취약점이라든지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고 문화전쟁, 문화투쟁의 중요한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도 가장 현실성 있는 그런 통일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시간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해서 참 애매하고 불분명한 부분들이 굉장히 명료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토론은 우리 황성준 의원님께서 20분 내지 30분 정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 사실은 맨 처음에 이 토론 제안을 받았을 때 제가 자격이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생각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발제문을 보면서 진짜 뭐
밑줄 치면서 공감할 수밖에 없다. 이거 앞에 덕담하는 게 아니라 경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우리 대북정보에서 가장 풍부한 정보량을 갖고 있는 기관에서 장을 하신 분의 정보량을 어떻게 담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왜 저런 토론자를 선택했을까? 그래서 우리 박선영 대표님께서 저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랬을까? 그런 친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은 아닐 거다. 그랬을 땐 두 가지 점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제가 이제 소련이 붕괴된 당시에 소련에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거 한번 대비해 볼 수 있다는 거. 근데 두 번째는 역설적으로 저는 아까 경력을 좀 이상하게 소개하셨지만 젊은 시절에 저는 제 스스로가 막스 내린주의자, 공산혁명가라고 믿었기 때문에 거꾸로 그 관점에서 북한을 바라보면 어떨까? 이런 주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강연을 들으면서 또 많이 배웠고요. 사실은 문장으로 연결되지 않은 이제 발전을 보면서 이제 짐작을 했고, 이게 이제 강연을 들으면서 보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말씀드리면요, 제 소개란에 박사로 돼 있는데 즉 박사기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뭐 그런 거 취직을 잡은 사람도 있어서 제가 취직을 잡혀온 경험이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맨 처음에 이 발제문을 보면서 오늘 강연도 들었지만 제가 그러면서 진짜 뭐 부분적인 내용보다 북한 자유화라는 개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공감 만약에 가신다면 진짜 이 문제로 좀 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통일 그러면 진짜 제가 거친 표현을 썼어요. 발제문에다가 종족주의적 감성주의. 그냥 우리는 형제니까 안 된다. 그걸 꼭 나쁘게 볼 필요는 없지만 여기에 머물러 있다 보면은 한계는 분명합니다. 그럼 뭐 공산주의든 뭐 자유든 뭐 자유 없어도 통일하느냐? 그러니까 통일지상주의. 전 통일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공산주의는 통일되는 판단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제 뭐 진짜 공유주의적인 기상. 그리고 통일되면 이득. 그런 의미에서 이 자유와 인권을 추구하는 북한 자유화라는 걸로 가야 된다는 원장님의 발제문은 저한테 약간 이런 거 있죠. 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딱 뭐라고 얘기 못했는데 그걸 딱 해줬을 때 좀 반짝하는 느낌, 이런 걸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 이제 가볍게 말씀드린 거는 아마 어제도 좀 비슷한 생각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말씀드린 건 이 자유와 통일이 결국 상호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 저는 북한 자유화를 통해서 진정으로 이 자유와 인권이 넘치는 그 통일로 갈 수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주제로 들어가면요. 제 토론문 21페이지도 적어놨습니다만은 저는 북한 정권이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얘기할 때 옛날 어렸을 때 버릇으로 레닌주의 교육을 받을 때 관점을 한번 보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발제하시면서 이제 제가 호트킨 교수의 그 지표를 썼는데요. 이것도 참 재밌다고 봤는데, 제가 이제 이 공산혁명운동가를 하던 시절에 레닌의 혁명에 대해서, 사실 그건 레닌이 직접 쓴 것보다는 이제 스탈린이 영리했다라는 거 알려져 있는데, 보면은 객관적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주체적 역량이 합쳐져야지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객관적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21페이지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대중이 더 이상은 현상을 견딜 수 없다. 그냥 못 먹고 못 살겠다. 바꿔보자라는 생각을 한다. 레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로는 혁명의 조건이 불충분하다. 대중이 왜 봉기를 일으켜와야 실패한다. 그거는 대부분의 많은 농민 반란이라든지 그런 역사에서 보여준 거고.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배계급 자신이 기존의 방식으로는 유지할 수 없다라는 생각보다 분열될 때 이때 혁명이 난다. 오늘 또 이렇게 강연해 주실 때 보면은 그 이제 위닝 코올리션이 어떻게 이제 무너져야 되는지 뭐 얘기했는데 참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북한이 과연 그러면 이제 지배계급이 지금 분열되고 있는가? 그랬더니 어떤 분은 이러시더라고요. 요즘에 엘리트 탈북이 늘어나는 것이 그 증거다. 뭐 조짐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보다 중요한 건 이제 주체적 역량 부분입니다.
앞서서 이제 발제하신 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장마당 세대가 아마 불만이 많을 겁니다. 근데 장마당 세대는 결국 자유와 운동 세력으로 전환되지 못했습니다. 정치화되지 못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중의 불만을 갖더라도 현재를 무너뜨리고 대체할 권력이 보이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시간도 많지 않으니까 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뭐 아까 소련이 붕괴될 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제 제가 이제 90년, 91년 이 당시에 소련 말기를 보면은 소련 사회는 이제 끝났다는 조짐이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급제가 붕괴돼요. 제가 이제 이 한국 사회에 오면서 북한이 배급 사회가 붕괴된다 그랬을 때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탈북하신 분들은 잘 이해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웃긴 농담 하나 하겠습니다. 너무 경직돼 있어갖고 이 자리에는 여기 이민복 선생님도 와 계시네요. 제가 사실은 북한 문제를 제일 먼저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인데, 근데 김성민 대표라고 있는데 그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김성민 대표가 너 있을 때 너 달걀 한 달에 배급 얼마 받았냐?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열알을 받았어요. 열알이라고 했더니 김성민 대표가 그런가? 야, 그 당시에 요즘에 사투리가 없어졌는데 그 당시에 좀 사투리를 쓰실 때, 야, 그래도 소련이래 그 선진국이지. 난 제알 받았어, 제알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소련에서 여러분들 그 당시에 줄 서고 그런 게 뭐냐면 열알 받던 것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 줄 서시게 한 거거든요. 열알 갖고 어떻게 사느냐 이 논쟁을 하지 않겠어요. 잠깐 열알이라도 받았을 때는 이제 살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한국 분들이 자꾸 이거 뭐래요? 월급이 얼마냐고. 러시아에 가자. 여기 군인분들 많으신데 이제 고급 장교라든지 이런 분들 뭐 있지만 사병이 월급 갖고 삽니까? 뭐 요즘엔 또 사병들 월급들이 좀 많아졌다. 몇십만 원 됐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월급 갖고 안 살았어요. PX에서 좀 사먹느냐 안 사먹느냐. 근데 월급은 안 줘도 좋은데 보급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정치 불만 있으면 정치 안 해버려. 그냥 나 살게. 이래버리면 되는데 배급표를 끊어주는 순간에 얘는 행사 예탁권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급제도가 됐다는 것은 단순하게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당과 국가가 그 사람 일 개인들의 생사 예탁권을 주고 있는데 이제 생사 예탁권 좀 벗어난 인간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이념이 무너졌는데 막스 레닌주의를 저는 소련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그걸 좀 배우러 갔는데 진짜 엉뚱한 일이 벌어졌다. 시간이 없지만 한 일화를 얘기하면은 텀페이퍼라는 걸 내라 그래갖고 제가 솔직히 말하면 이름 드리겠습니다. 윤소윤 교수라는 분, 이제 PD파 이론가 그런 경제학자의 책을 제가 솔직히 말해서 표절을 해갖고 적당히 러시아 말로 써서 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며칠 뒤에 학장이 부르는 거예요. 아니, 무서워. 아니, 내가 한국 논문을 표절한 거 이 자식들이 어떻게 알았지? 그랬더니 갔더니 표절을 한 거는 안 게 아니라 이런 대이론가 이론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제 그랬어요. 뭐 제가 쓴 건 아니고 한국의 어떤 교수가 쓴 걸 갖다가 제가 이렇게 적당히 고대로 뺏긴 건 아니고 좀 번역했다 했더니 웅성웅성하더니 제가 그래갖고 베테르부르 대학에 있다가 모스크바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걸 발표하러 그 당 학교에서. 왜냐면 이런 거가 있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막스 레닌주의 연구 수준이 대한민국이 더 훨씬 높았다. 그 당시에. 근데 이게 높고 낮은 게 아니라 연배가 많은 60 이상 되는 원로 교수들은 좋아하지만 이미 40, 50대에서는 막스 레닌주의를 공부한다 그러면 심한 얘기로 말해서 제가 약간 이게 정신병자 아니야. 그러니까 틀렸다 맞다가 거의 정신병자 취급을 받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했지만요. 아까 말씀드린 소련이 이제 개혁파하고 중도파하고 보수파로 나눠졌는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있답니다. 우리가 지금 옐친하고 고르바초프는 기억을 하지만 리가초프라는 이름을 잘 기억 못하는데 그 당시 보면 소련 공산당이 굳이 말하면 고르바초프는 개혁파가 아니라 중도파고
개혁파, 급진개혁파가 이제 옐친이고 그다음에 리가초프라고 하는 보수파가 있는데 이거를 리가초프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번역한 걸 제가 써놨냐면 역사는 공산당 손으로부터 벗어났다. 역사가 더 이상 당의 도구가 아닐 때 당은 실패한 운명에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소련 공산당이 무너진 게 역사전쟁에서 졌다. 그러니까 소련 공산당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스탈린을 뭉쳐서 이 독일을 물리치고 파시즘을 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했다는 신호가 있고 밑에 이 하급 당원들은 그걸 믿고 충성스럽게 있는데 하급 당원들이 소련 공산당 당원이라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심지어 하급 당원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보면은 아까 말한 당학교의 굉장히 높은 중앙위원급, 그러니까 당 비서를 하는 인간이 너는 왜 한국에서 왔으면서 막 쓰내리는 걸 좋아하냐. 그래서 내가 무슨 왜 당신은 그러면 계속 당 간부로 있냐.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충격을 받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고는 전 네 번째라고 지적한 게 또 한번 지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무너질 때 보면 정권을 무서워한다. 저는 나쁜 놈이다. 그래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정권이 조롱의 대상이 될 때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련 그 당시에 보면은 이미 스탈린은 굉장히 무서워한 거예요. 스탈린이 나쁜 놈이지만 굉장히 무서워하고 그랬는데 이미 브레즈네프 말기에는 브레즈네프가 웃긴 놈이죠. 아주 별걸 이런 저는 여기 시간이 길지만 시간이 있다면 할 얘기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빼드립니다만은 87년도 흑살교 노동운동 할 때도 노동자들이 일어날 때 다들 불만이 있어서 일어날까요? 그게 아니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권이 무서워 보일 때 일어나는 거죠. 시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소위 말해서 적대적 두개 국가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제가 학자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쏠 때 아까 일부 학자가 핵보유 자신감에 사로잡혀서 무력 통일하겠다라고 하셔서 일부 학자라고 하셨는데 제가 좀 터프하게 얘기하면 이 운동권이 굉장히 지금 이것 때문에 여러분은 또 다르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번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주사파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갖다가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일부 진짜 친국 종북을 넘어선 학자인지 뭔지 저도 편히 그런 사람들이 이런 식의 논리를 피고 있는 거지 난 이게 학자의 주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이걸 사실상 저는 이 해석이 맞다고 봅니다. 진짜 흡수 통일될까봐 좀 따라놓자. 근데 또 한 가지 잘못된 해석은 이래요. 우리가 이제 통일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또 있으면서 그건 참 좋지 않느냐 그런데요. 이 대목을 주목해야 됩니다. 적대적 두 국가라는 평화공존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평화공존론도 웃긴 얘기지만 후르시초프 수준의 평화공존론도 아니고 적대적 두 개 국가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또 깨춤을 추시는 분들이 있죠. 여기에 또 같이 호응을 해갖고 제가 어떤 특정 정치인의 이름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요. 운동권이 굉장히 이것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요즘에 이제 주사파한테 내고 아주 깊숙이 모릅니다만은 90년대 때 소위 말하는 유엔 동시 가입을 할 때 운동권이 얼마나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려고 고민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가 생각납니다. 그때 솔직히 맨날 유엔 동시 가입 반대 투쟁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북한에서 그거 한다고 하니까 충격받아갖고 이건 논쟁을 하고 그래서 PD파는 거의 떨어져 나가고요. 그래서 이제 주사파가 그래도 당이 하는 대로 가자라고 하면서 지킨 겁니다. 사실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그 당시에 빨갱이 시절 때도 빨갱이 논리로 이해가 안 됐던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이제 김일성 정권 레짐 체인지가 가능한가? 저는 이 북한이 자유화가 되고 자유를 통해서 이렇게 잘 교류하고 그래서 통일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일단 북한 인권과 이 자유가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지적하시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김정은 정권의 경제 사회적 위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은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있지 무슨 자신
자신 있어갖고 뭐 해갖고 장난을 치거나 혹은 두 개 국가로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 변혁을 이끌어나갈 정치 세력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장마당 세대가 이 자유화 운동 세력이 되고 있는가? 아직은 조금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요, 경제 정치의 문제도 있지만 역사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보다 세월이 흘렀고 아까 이민국 선생님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낯간지럽고 하지만 그 북한 인텔리들이라고 하는 인간들 만나보면 해외에서 만나봤을 때 보면은 적어도 자기네들이 잘 산다고 우기는 인간은 없었어요. 적어도 저랑 대화를 하려고 했대요. 근데 부족부족 우기는 대목이 있어요. 역사적 전통성이. 이거 너네는 미제가 생나라고 우리는 김일성 장군이 항해 미정수행에서 그랬다. 그러면 제가 그 과장됐던 뭐였던 간에 우리는 그렇게 일제랑 싸워서 건국한 나라고 너네는 일제 아바다들이 만든 나라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는 북한 주민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40대들 그것도 무슨 꼭 운동권이 아닌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랬을 때 바로 이 역사 추진에서 북한의 정통성 자체를 분리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류의 강조, 두 번째는 한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못 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원장님이 딱 지적을 해주셨어요. 강력한 통제기의 작동으로 한류도 아직 재미 혹은 동경 수준에서 소비되는 단계다. 좀 너무 지나치게 폄하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측면이 없지 않다. 결국은 이것이 단순히 재미 동경을 넘어서서 저항 내러티브로 가야 된다. 아까 이제 그 소련에서 영화 얘기 저는 그보다 더할 말씀드리는 게 맞는데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하지만 결국은 그런 걸 통해서 자신이 못 먹고 못 산다는 것뿐만 아니라 나가서 현재 그 지배층이라는 놈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놈들인가. 그 다음에 저런 우스꽝스러운 놈들 밑에서 내가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속된 말로 해서 제가 거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거친 표현하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쪽팔리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정권이 바뀌어나가는 걸로 간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급제는 이제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린데요. 저는 계획경제로 다시 가려고 하는 것이요. 단순히 경제적, 경리주의적, 경제적 차산성의 문제를 떠나서 이대로 가면 통제를 할 수 없다. 그래서 통제를 잡으려고 한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래요. 대한민국에서 옛날에 독재든 뭐든 간에 나 정치에 관심 없다고 사회적으로 살면 돼요. 근데 배급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 목을 빨리 주고. 그래서 마지막 국제 문제도 넘어가고요. 마지막 그 5번으로 한번 얘기하고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의 입장이다. 저항 내러티브는 민중 스스로부터 나올 가능성은 매우 적다. 빨갱이 교육받을 때 레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중적 자생성에만 맡겨서 혁명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변혁적 의식성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내러티브를 주입 혹은 보급해야 되는 주체를 형성해야 하는데 이를 도와줄 대한민국이 북한 자유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아까 자유를 얘기했는데 과연 대한민국 내부가 자유를 진짜 갈망하고 자유를 지향하고 있는가? 저는 그런 질문을 만약 그것이 확실하다면 저는 북한을 취약점을 해서 변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데 북한도 북한이지만 대한민국도 내부도 굉장히 문제다. 제가 너무 거칠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마치겠습니다. 네, 김기현 원장님 발제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견을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고 경험을 바탕으로 아주 보충적인 발표를 아주 자세하게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발제하신 김기현 원장님께서 토론한 내용에 대해서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황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적으로 다
제가 시간 되면 좀 자르고 뭐 이런 것도 또 보충적으로 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어떤 그 정치 체제의 변혁에 있어서의 사실은 일반 대중들의 그런 어떤 움직임 이런 것이 주도적인 역할에 대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균열은 그 지배 엘리트에서부터 일어나서 일이 이제 번지게 되는데, 사실 지배 엘리트들은 사실 일반 민중들, 주민들의 그런 움직임이라든지 정세 흐름 이런 걸 또 포착을 해서 그런 이제 나름대로의 자기가 볼 때 나아갈 바를 또 정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지적인 어떤 변혁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지배 엘리트들이 어떤 그러한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이 대안의 문제입니다. 북한의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본다면 김정은을 대체할 만한, 김정은을 대신해서 우리가 누구를 따라서 할 때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떠한 것을 가져오는가, 특히 이제 자기 입장에서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제시하면 할수록 그것이 구체성이 있고 현실성이 있을수록 북한 지배 엘리트들의 균열을 쉽게 가져올 수 있다. 사실 우리가 북한에 지금 김정은이 밑에서 어떤 당 간부나 또는 북한 정권의 간부들 일을 한다고 할 때 하도 편안한 날이 없을 겁니다. 늘 불안하고 자기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현재 누리고 있는 그런 지위와 또는 물질적인 그런 것들이 향하는 것들이 하루아침에 나가고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불안감 이것이 끊임없이 엄습하고 또 굉장히 공포스러운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지금 공포에 의해서 사회를 꽉 누르고 가는 기제이기 때문에 지배 엘리트들 간의 김정은과의 결속력은 사실 저는 굉장히 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만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타개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같이 이제 기호지사랄까요, 호랑이 등에 타고 있으니까 밤 내릴 수도 없고 그렇게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좀 지금 더 모아야 되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특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의 그런 간부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북한에서 그 어떤 이스태블리시먼트에 속하는 그들을 제1 타겟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북한의 그런 어떤 해외에 나와 있는 주요 인물들이나 또는 그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탈북했을 때 그 여파가 굉장히 널리 퍼집니다. 그 동료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되고, 또 그걸 잡아내기 위해서 막 움직이면서 이제 다 소문이 나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해외 나가면 해파자들이 좀 쉽게 만날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것은 민간 차원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항상 관심을 둬야 될 것이, 북한에 지금 그 핸드폰이 700만 대가 보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은 엄청난 그 위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물론 그들은 그것을 이제 중국하고 접경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이제 중국 것을 보고 들을 수 있고 통화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내륙에서 이제 있는데, 이 핸드폰을 활용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이 핸드폰을 통해서 이 외부 정보를 보다 폭넓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저희가 고민하고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핸드폰의 위력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스스로도 개인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핸드폰 하나 옛날에 대형 프레임 컴퓨터 같은
어떤 그 이상으로 지금 정보가 들어와 있고 요즘은 인터랙티브하게 확대되는데 지금 미국의 예를 봐도 미국의 지금 주류 방송들이 이제 거기서 뭐 메인스트림 미디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레거시 미디어라는 말도 씁니다만 예컨대 뭐 ABC, 뭐 CNN, MSNBC, 뭐 CBS 여러 매체가 있는데 뭐 신문은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도 있습니다만 실제 지금 그런 그 메인스트림 미디어로 주류 언론을 통해서 전파되는 그런 정보나 뉴스는 X라고 해서 있는 트위터라고 해서 지금 X라고 하는 거에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두가 핸드폰을 통해서 정보를 검색하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얻기 때문에 이 핸드폰의 위력이라는 게 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가 지금 뭐 사실 무슨 9시 무슨 뉴스를 보고서 그 소식을 접하기 전에 이미 핸드폰을 통해서 다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북한에도 이제 물론 자기네들이 그런 파이어월을 강하게 구축을 해가지고 외국이 접속이 안 돼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저희는 일론 머스크가 저궤도 위성을 많이 띄워서 그것이 이제 안테나 라디오 소형 그런 걸 통해서도 바로 접속할 수 있게끔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좋은 저희들의 생각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안테나가 상당히 커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소형 안테나 가지고도 위성에서 직접적으로 모든 걸 접근할 수 있다. 이런 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과학적으로 몇 년 내에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이러한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북한의 핸드폰에 지금 700만 대가 보급되는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정부에서 지난번에 윤 대통령께서 말씀한 정보 접근권의 확대라는 것도 기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북한의 정확한 그리고 지금 북한의 기성세대는 김일성에 대한 향수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성격이 잘 안 먹힙니다. 또 김일성에 대한 존경이랄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는 그냥 배급제가 제대로 됐었기 때문에 다 국가에서 그런 걸 받고 살아서 그때는 그런 어려움을 안 겪어서 그런 이제 어떤 과거 북한 김일성이 생긴 거에 대한 향수가 되는 게 있는데 지금 배급제라는 아까 스티븐 카킨 교수 말씀하신 거기 보면 삶의 기회 통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기제를 조선노동당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100% 장악하고 있으니 그게 완전히 무너져. 그러니까 이제 노동당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 장마당에서 스스로 삶을 개척하고 오기 때문에 그런 통제 기제가 약하고 북한에 좀 제일 강한 게 그래서 이제 영어로 페나티콘식 통제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어떤 공포의 한계 효용이랄까요 상당히 낮아졌다. 젊은 세대는 그런 거 무서워하지만 계속적으로 이런 또 우리 한류 문화를 보고 접촉하는 거 알면서도 크게 처음 그러니까 그런 공포의 한계 효용도 시간이 갈수록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전반적으로 모든 그 요소를 종합하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어떤 취약성은 계속 시간이 가면서 증대되고 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서 어떤 임계점이라든지 또는 특이점에 도달하면 어떤 지배 리들의 분열이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생각하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또 자유화를 촉진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고 아까 자유화와 통일에 관한 말씀은 이거는 이제 자유화라는 것은 사실 뭐 통일로 당연히 자유화가 되면 통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의 진행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우선 자유화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통일을 앞당기는 그런 것이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예, 벌제 토론은 이 정도 하고요. 방청하시는 분들하고 좀 질문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듣는 시간을 한 15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질문을 받기 전에 사회자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김희영 원장님께 한 두세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첫째, 그 발제문에 보면은 대남 전략 전환이라는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
북한이 우리 남한하고 두 개 국가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마치 잘못 읽으면은 대남 적화 전략을 근본적으로 포기한 것인가 하는 식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표면적인 선동 전략만 포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남한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차단을 하고 자기들의 남한에 대한 영향력은 그대로 유지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전환한 게 아닌가. 남한을 적화하겠다는 야욕은 여전히 그대로 아닌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은 전에 어떤 분한테 북한에서 탈북한 분한테 물어봤더니만 북한은 비핵화 회담을 수십 년간 하면서도 단 하루도 핵 개발을 중단하거나 포기한 적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근본적인 대남 전략은 전혀 바뀌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북한의 우리 남한의 문화의 힘을 집어넣어야지만 통일이 빨리 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그런 기구나 정책을 공식적으로 채택해서 추진한 바가 있는지. 전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 대북 방송국을 설립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뛰어다닌 일이 있는데 결국은 주파수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중앙아시아에서 대북 방송 전파를 발송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봤는데요. 우리 정부가 과연 북한에 대해서 진짜 문화를 수출할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건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동구권이나 소련은 1990년대 벌써 공산주의가 망하고 퇴조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공산주의자들이 더 창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우리 원장님은 보고 계시는지요? 세 가지 정도 우선 답변을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방청하시는 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산화해야 되겠다, 적화해야 되겠다, 그것을 포기했다, 그렇게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그 주체혁명, 남한을 대해서는 주체혁명이 자기들이 해야 되는 큰 3대 과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것이 그러나 이제 자기들이 무슨 여러 가지 주도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민족끼리 이런 것도 해보고 많은 걸 해봤는데 별 실효가 없고 또 오히려 지금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은 북한에게 불리한 상황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북한 내부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좀 우선 거리를 둬야 되겠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무역을 통한 그런 것들도 공헌을 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자생적인 북한 동조 세력들이 있고 그런 것은 우선 방어적인 자기가 그런 목적에서 거리를 두고 이제 우리 민족이라든지 동족이라든지 통일이라든지 이런 걸 자꾸 하게 되면 북한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언젠가는 같이 가야 되고 또 우리가 희망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존재로 자꾸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사실은 스스로 두 발로서 살아갈 그런 방법이 없거든요. 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존재 자체가 북한 위협에 엄청난 체제 위협을 가하는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자기네가 살기 위한 적화를 해야 된다는 것은 버리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문화의 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부의 어떤 정책 기구 또는 그런 것이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을 저희 정부의 여러 가지 활동이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정부는 정부대로
또 민간에서 이런 것을 어떻게 문화의 힘을 빌어서 북한 사회의 변화를 좀 더 가속도적으로 추동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우리의 큰 과제라는 그런 말씀 드리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주파수 문제는 여기에 이제 굉장히 민감한 여러 가지 사안이 있고, 그래서 과거에도 VOA가 이제 그 별도의 주파수를 가지고 대북 방송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걸린 한미 간에도 교섭을 오래 했었는데 풀리지 않는 여러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파수를 배정받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에 아직도 왜 이렇게 아직도가 아니라 갈수록 그런 좌파적인 세력이 강하냐, 이런 것은 저는 뭐 이거에 대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 생각에 지금 세계적으로 좌파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좌파들이 그 인텔렉츄얼들한테 굉장히 어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좌파들이 특히 인텔렉츄얼들, 미국도 굉장히 지금 그 대학 이상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언론계나 또 학계의 지금 교수는 거의 90몇 %가 다 좌파입니다. 이런 성향을 보이는 게 과연 왜 그런가?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련이 있을 때는 미국에서 좌파들이 숨도 못 쉬었는데 소련이 없어지고 나니까 오히려 좌파들이 기승을 부린다. 그래서 주류 세력을 장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좌파들이라는 것이 뭐 지금 강성준 의원님 말씀대로 무슨 이 막스 레닌주의에 대해서 그 소련에서는 그걸 오히려 저걸 뭐랄까 크게 가장 중요한 배워야 될, 공부해야 될 과목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보시는데,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막스 레닌이나 이런 좌파 사상의 핵심은 우리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리젠트먼트, 영어로 이제 리젠트먼트라고 하는데 불어는 루송띠몽이라고 합니다. 이 루송띠몽은 리젠트먼트가 더 강한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랄까요? 앙심, 굉장히 부정적인, 우리는 우리말에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보다 잘 나가고 더 많이 갖고 잘난 사람에 대한 아주 거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감정. 근데 이런 것들은 평등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사람들 굉장히 어필을 하는 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 평등하게, 재능이 다르다 평등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사회의 어떤 빈부격차라든지 신분상의 격차가 커질수록 다수는 그런 감정을 갖기 쉽고, 사실은 사회의 어떤 누구라든지 재화의 분배라는 게 평등하게 안 되고 항상 불평등한 분들이 사회가 있는 한 불평등하게 분배가 되고, 다수는 거기에 자기가 정당한 혜택을 못 받고 있다, 내가 차지할 몫을 못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리센트먼트를 이용한 그런 어떤 사상적 그런 어필일까, 이게 굉장히 잘 먹힌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는 특히 이제 현대사 45년 이후에 그런 걸 겪어오면서 그런 것을 이제 뭐랄까요, 그 일종의 그런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 자기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고 자기 자유를 향해서 일하고 거기에 결과에 책임지,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은 다 기득권 세력들이 이렇게 얘기해서 당신들이 지금 피해자다. 그래서 지금 좀 더 극심하게 얘기하면 압제, 오프레스, 그리고 당신은 피압제, 오프레스 돼 있다. 영어에서 디 오프레서와 디 오프레스트라는 걸 해서 결국은 막스의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그 개념이 이런 식으로 권력 관계로 변질을 시켜서 지배자와 피지배자. 저는 우리 사회에서 갑을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도 그런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갑질한다 이런 얘기. 그것이 너무 과도하게 지금 물론 평등 사람들이 인권을 주장하고 당연히 그 길로 가야 되지만 이게 너무 과도하게 페미니스트도 당연히 우리가 페미니즘에 대해서 찬동하잖아요. 자유주의. 아니 여성에 대해서 그렇게 차별하면 안 되지. 다 우리가 다 인간으로서 동등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 메디컬 페미니즘은 여성이 여태까지 받아온 걸 보상하기 위해서 훨씬 더 강한 권한을 부여해야 되고 남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값을 치러야 된다는 쪽으로 가요. 근데 모든 지금 좌파 이론들이 미국이나 서구에서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과거에 흑인들이 받았던 잘못을 보상하기 위해서 뭐 천불까지 가서 백화점 가서 깨부시고 훔쳐가도 그거 잡으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이 지금 옛날에 조상들이 받은 그 압제를 생각해서 그걸 보상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걸 과도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피압제, 권력으로 모든 관계를 파악을 해서 권력을 가진 자와 권력을 가지지 못한 자의 이런 이분해갖고 갈라치기 하는 이것들이 상당한 호소력을 갖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늘 어떤 토론하면서 자유와 책임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자기 행동에 대해서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지는 개인의 자유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 책임은 무엇을 의미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특별히 그런 교육이 잘 안 되고 자꾸 뭐 이 부정적인 면을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사실은 역사적으로 이미 다 폐지된 그런 낡은 관념이 계속적으로 위력을 발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원장님 자세하게 좋은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청하시는 분들 중에 발제하시는 분이나 토론하시는 분한테 질문하시는 분 계시나요? 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정은 우상화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궁금했던 점이 평소에 지금 김정은 딸 김주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주애가 저는 김정은의 그런 우상화에 좀 일부 역할을 띄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그냥 4대 세습의 상징이다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김주애가 지금 북한에서 어떤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지 또 어떤 상징이 있는지 현 시점에서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김주애가 이제 미사일 발사장이나 이런 게 등장을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언론이 다 그걸 가지고 대서특필했다고 해요. 언론용어로. 그러니까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지금도 뭐 김주애 나오면 거기에 대한 뭐 해설 또 노동신문에 뭐 무슨 용어를 그 앞에 존칭을 썼다 해가지고 전문가들께서 다 나와서 말씀들 하시고 그래서 크게 보면은 김주애가 4대 세습의 이제 후계자로 지금 그 준비 단계를 밟고 있다는 그렇게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건 김주애는 북한의 여러 가지 그런 여성에 대한 그런 또 김일성이 한 얘기 이런 것들 볼 때 후계자는 아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는 사실은 뭐 김정은만 알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김주애는 후계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제 저는 그 지난 4월에 친근한 어버이라는 그 우상선전 가요가 나왔을 때 저게 이제 여기에 연결이 되는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근한 어버이라는 것이 결국 김정은이 매일 뭐 미사일 핵하고 굉장히 그 공포스러운 젊은 나이에 이제 그 권력을 받아서 숙청도 많이 하고 피비린내를 많이 했는데 결국 그 수령이라는 거. 자, 북한 하면 자유화 해주세요. 네. 북한